제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 온 그런 어떤 사례 케이스 중심으로 해서 좀 과제 쪽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98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보시면 초기에는 해로로 가다가 2003년 9월에 육로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조금 올라가다가 이게 관광은 굉장히 그 남북 관계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소를 하다가 2004년부터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한 19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항인데 2008년 2월에 성룡차 관광이 시작됩니다. 직접 이제 관광객이 성룡차를 몰고 북한 지역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2008년 7월에 그 관광객이 초병에 의해서 총격 사망을 받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중단이 되는데, 그러다가 2010년에 그 북측이 남측 그 민간 부동산 부분을 동결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로로부터 해서 육로까지 뚫어 나가는 굉장히 험난한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북한에다가 돈을 얼마를 줬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약 4,860억 원 뭐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현대아산과 북한 측이 월 1,200만 불씩 주기로 이렇게 되다가 2001년서부터는 1인당 이제 요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불에서 뭐 25불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금씩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약 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고성항으로 들어오면 초기에는 호텔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지 위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이 속에 쓰다가 점차 금강산 호텔, 그 다음 외금강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지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서부터 문화부, 특히 관광공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온정각, 그 다음 온천, 그 다음 소방서, 그 다음 이산가족 면에서는 민간이 산참 개발 이후에 한 1242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은 초기에는 현대 아산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온천 빌리지나 구룡마을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현대 아산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골프장 일부분, 펜션타운, 비치호텔 일부분은 개별 투자를 받아서 개별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결되어 있는 부분이 현대 아산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개별 투자자들의 그런 부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 자산은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금강원 식당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골격이 있었는데 그 골격을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해갔냐, 그러니까 현대아산은 자재를 대고 북측은 인력을 대서 그걸 완성을 해 나가면서 장기간 그 자재에 대한 대가로 그 현대아산에다 렌탈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개성입니다. 이거는 시설 투자가 된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냥 투어를 하는 개념인데, 1차년에는 기간이 12월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7,000명 정도밖에 없었고, 2008년이 11월까지 약 10만 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전에 박연폭포를 보고, 그 다음 민속식당, 통일관 중에 하나를 분산을 시켜서 통일을 하고, 민속여관, 고려박물관, 선주교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받는 비용이 약 18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북측에서 가이드와 점심과 합쳐서 US 달러 100불 정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지구는 굉장히 지역과 굉장히 분리를 시킨 그런 어떤 형태고, 개성관광은 사실은 그 도시 속으로 관광객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금강산에서 총격 사건이 나면서 피살이 되면서 다 같이 중단이 되어 있던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은 2000년부터 해서 2007년 사이에 백두산 근처에 대규모 리조트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협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쓰던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 그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부지 거의 부지만 남아 있다라고 보죠. 그 부분을 이제 남측에서 바로 비행기를 띄워서 거기에서 공항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숙박 단지나 그다음 금강산 관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하다가 이 역시도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가본 거라고는 금강산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강산도 외금강 쪽에 일부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백두산도 지금은 전부 중국 쪽을 통해서 들어가고 중국 에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라진선봉, 칠보산, 함흥, 원산, 평양, 묘양산 뭐 굉장히 좋은 그 관광 자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 산업을 관리하는 관리 기구 체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자료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이고 그 금강산이 중단이 됐을 때 북한 당국이 북측이 굉장히 중국 투자자를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중국에서 직접 그 관광객 투어 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실은 금강산은 우리 민족에서 알아주는 금강산이지 사실은 그 중국에서 이래 갈망하는 그런 어떤 상품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상당히 무산이 되고 관광 그 투어 상품들도 좀 한계를 보이는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었던데 어쨌거나 북측은 굉장히 그 외부에서 특히 중국 쪽입니다. 베이징이나 상해 쪽에서 그다음 중국 장춘 쪽에서 관광객을 데려다가 이게 투어 상품을 만들려고 뭐 물론 이게 외화 유입의 요소가 있으니까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얘기고 제가 이 뒤로부터는 금강산을 현대아산 측과 같이 그 추가 부지 내지는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관광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업자로 들어간 그런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도 하고 그 질문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관광 교류의 현황과 과제에서 우선 효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북측 인원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산업 형태로 보다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양쪽에 한 4,800억, 이쪽에 200억, 뭐 그러면 전체 넘어간 돈은 한 5천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통치자금원 형태로 간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적대적 그 행위를 하는 자금원의 형태가 되지 않느냐라는 좀 반대적인 요소들도 좀 얘기가 되고요. 저도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북측의 그 통치 세력들이 연간 한 5억 불 정도, 한 5천억 정도 그 통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우리 체제와 굉장히 다른 면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걔네들은 그 세금 형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세금 집행 형태로 가지만 전부 이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뭐 알다시피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어떤 와인이나 술을 사서 그 중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통치자가 돈이 없으면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세금으로 모든 국가 재정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포켓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가공 부분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 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5억 불 정도를 가져야 저걸 가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북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 기존의 그런 어떤 교류 형태에서는 굉장히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라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5천억 정도 되는 돈은 거의 통치 세력으로 바로 갈 그런 돈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플러스적인 효과로는 중간 지도계층이나 일반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은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가보시면 한 50m, 100m마다 보초를 세웁니다. 보초를 세워서 북한 주민들이 근처에 오면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 교류를 못하게 하는데 실은 사업체와 그 현대아산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서 남측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북측 상황에 대한 한계점 같은 것들이 서서히 이게 남측의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뭐 그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측 그 통치 세력 입장에서는 연
얼마씩의 돈을 계속 받다 보면 밑에 주민들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들이 어느 상황에서는 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에 자꾸 돈 주는 부분만 마이너스적인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서히 그게 변해가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통일에 다가가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경우 초기에는 북측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줄게요 이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자존심을 필요 없다고, 전혀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2, 3년 차 되고 나서부터는 북측에서 슬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자동차를 뭐 덤프트럭이나 찝차나 이런 것들을 상당 그 현대자동차에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지구를 다니다 보면 덤프트럭이나 뭐 찝차나 모든 게 막 다니는 것들이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치 세력들은 알면서도 이제는 편하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탄입니다. 연탄인데 한 3년차 지나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어디에 쓰게 연탄을 좀 달라. 그래서 연탄의 그 구경이 좀 달라서 연탄 그 난방기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실어 나르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동해에서 실어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때 동해 속초 삼척 쪽에서 연탄 생산량이 무척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배가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배로 실어서 굉장히 많이 갖다 줍니다. 그 어린이집에 뭐 좀 달라, 난방기구 좀 달라, 뭐 이제 그런 요구들이 계속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북한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쪽에 와서 매대를, 그러니까 판매대, 간이 판매대 같이 해서 감자 삶아서 고구마 삶아서 이런 봉지에 넣어서 1불씩 팝니다. 1불씩 파니까 관광객들이 이게 움직이다 보면 계속 먹는 게 이제 일이니까 그걸 가서 우르르 가서 또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북한 그쪽 그 요원이 와서 팔면 이게 뭐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파니까 굉장히 뭐 좀 쉽게 말해서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이게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주세요, 저기도 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로서 굉장히 효과를 가져나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남북 협력 사업,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실은 단순합니다. 현대아산이 많은 부분을 식자재나 그런 자재, 큰 자재들은 북한에서 조달을 못하니까 전부 다 그 남측에서 실어다 나릅니다. 근데 실어다 나르는데 한계가 있는 게 잎채소 같은 거. 그거는 뭐 거기서 실어 나르면 금방 상하니까 그 북측에다가 옆에 그 온실 단지를 만듭니다. 온실 단지를 유리로 해서 설비는 그 현대아산이 하고 재배는 북한 주민이 해서 그걸 일정 비용을 주고 현대가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식자재 부분을 상당히 이제 소화를 해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었다. 또 생수 공장이 있습니다. 생수 공장도 일부 현대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생수들을 병으로 현대가 사서 쓰는 그러니까 물량은 많지는 않겠죠. 뭐 그런 어떤 공동적인 형태들, 공동적인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의 전체 리모델링을 자재는 현대아산에서 되고 인력은 그쪽에서 하는데 결국은 주민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게 체제적으로 내 생존이나 내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상의 관광객들은 절대 그쪽을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사업자는 들어가서 그 지역과 계속 협력 교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통치 최종적으로 아까 5천억 정도는 바로 그쪽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쁜 의도로 쓴다라는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 중간 지도계층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 플러스적인 생각의 전환들을 굉장히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류의 효과가 플러스적인 효과와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고성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아산에서 쓰던 그 항구가 부두가 있을 거예요. 이쪽 안쪽이 아까 보시던 그 금강산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측 초소가 있었는데 군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룻밤에 군부대가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날 갔을 때는 초소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초소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도 실은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하고 같이 북한 측 안내자를 통해서 여기에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정말 해군기지가 있고 해군기지에 그 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고 이 위에 가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가 경치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바닷가, 물론 바다의 해변이나 이런 것. 이 위를 전부 다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이 마을이, 여기에는 마을이 굉장히 컸는데 마을 속으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쭉 보니까 이 마을은 어떡하냐. 개발구역에 포함을 시켜달라. 아, 그러면 뭐, 민박 같은 것도 되냐. 그럼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마을의 특징이 그런 어떤 큰 집회를 할 수 있는 극장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정치적 색깔을 좀 없앤 공연을 하고 그럼 남측 그 관광객이 같이 구경을 하면 되겠네. 아, 그건 얼마든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굉장히 확대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얘기가 저 북한 초소가 없어졌다가 이게 이제 그 고성항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북측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아, 군부도 상당히 그 반대적인 입장, 개방에 반대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 때는 그게 가시화 시켜갈 때는 항상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개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 그 다음에 개방 시 권력의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저게 어떤 조직이냐면 군부입니다. 군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 각 조직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에 보면 경찰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고 경찰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걸 그 체제, 그 조직 그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씁니다. 군부는 사업을 주로 어떤 걸 하냐 하면은 북한 내에 있는 그런 광물질을 퍼다가 파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3개 세력이 있는데 군부가 있고 나머지는 2개는 개방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이 통치 세력이 이 3군데를 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군부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정부 때 이렇게 보면 뭔가 개방을 해서 우리가 뭔가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한쪽에서 포를 쏩니다. 이거는 실수했어 라는 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체제 자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포 쏘는데 우리가 왜 거기 가? 뭐 이런 어떤 위기감들을 항상 조성하는데 그거는 이제 군부가 개방을 하면 자기네가 가지는 힘을 좀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개방 정책으로 막 갈 경우에는 포를 쏘거나 반대적으로 북한 남측이 포기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군부는 개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네 세력들이 돈이 더 많아지고 세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계속 개방을 해야 그 뒤에 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인강원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세력. 그래서 중하급 지도계층이나 일반 주민들하고의 저기는 뭐 거의 세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수 생활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계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걸 참 분리해서 보기가 항상 우리 중심의 어떤 우리 체제 중심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가서 가장 참 이게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북측 지역을 아까 그 초소를 지나서 버스를 타고 그 안쪽으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초병들이 도로가를 쫙 지키고 있어요. 저거 왜 지키지?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이 오는데도 거의 한 50m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물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관광객들은 왜 우리를 지켜? 하지만 알고 보면 주민들이 관광객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저희가 가서 그런지 그쪽에 50m마다 또 초병들이 쫙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 다시 물었죠. 이게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이 서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우리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뭐 한 3%, 5% 인력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저기는 가서 느낀 게 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50%가 필요한 거예요. 50%가 체제 유지 비용이고 나머지 50%가 경제 활동을 하니까 이 나머지 5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50%가 이 체제 유지를 하는데 그 비용을 대기가 힘든 그런 어떤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안을 쭉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카트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카트가 요만한 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끌고 다녀요. 그 길에. 그래서 저걸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금강산 보호구역 말고 나머지 산들은 다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가서 나무 똥가리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실고 다녀요. 저분들이 그때가 한 11월 달 정도. 저분들이 뭐 합니까? 저거 그냥 오늘 밤에 뗄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생산 개념이 아니라 거의 생존 유지의 개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무 똥가리 떼가지고 그날 밤에 떼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 월 소득이 얼마 정도냐 하니까 약 한 2불에서 3불 정도다.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30불이 출입국 관리소 그 CIQ라고 합니까? 그 북한 출입국 관리를 하는 북한에서 제일 엘리트 계층.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관광객은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사업자는 가방을 다 뒤집니다. 다 뒤지면 이 사람들이 캠코더, 노트북은 전 세계 걸 다 알아요. 켜가지고 안에 영상을 다 돌려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지우고 뭐 그럴 정도인데 최고의 그 엘리트 계층입니다. 약 한 월 소득이 한 30불 정도. 그 다음이 그 금강산 지구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나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나 그 다음 청소하거나 이런 인력들은 연변에서 데려다 옵니다. 데려오는데 숙박을 제공하고 약 한 300불 정도를 주는데 근데 이 북측의 일반 주민과 중국 조선족 금강산에 근무하는 이 직원 사이에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중국적 조선족은 북한 주민을 무진장 무시를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연변 쪽에서 항상 넘어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뭔가를 해나갈 때 그 북한 처음에는 받아주다가 그 북측 조선족과 그 넘어오는 그 북측 주민들 사이에 트러블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달라 막 억지를 쓰고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버스 기사를 데리고 자세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 북측하고 사이가 무척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일반 거기에서 일하는 그 북측 주민들은 우리는 왜 3불을 주면서 쟤들은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는데 쟤들 왜 300불을 받아야 되냐 그런 어떤 소득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아산의 과장급 직원이 약 한 3,000불, 300만 원 정도 되겠죠. 300만. 요거는 옛날 한 몇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과 이게 1000단위가 차이가 나요. 공이 3개가 차이 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게 통일이 바로 돼도 사실은 엄청난 갈등 속에 있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좀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좀 맞춘 상태에서 이게 서서히 통일이라는 부분. 그래서 제대로 그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격차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통치 세력으로 가는 큰 돈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적으로 쓰일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관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이나 중간계층과 계속 접촉해 나가면서 서로의 그 이해를 도와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교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아까 개성관광 같은 경우는 실제 시설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측 관광객과 북측 주민을 만나기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자꾸 현장을 가보고 보는 그 접촉 기회를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관광 대가를 물론 북측은 그 현금을 원할 겁니다. 그 US 달러로 뭐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도로나 철도나 이런 부분을 자꾸 그래서 독일의 그 통일의 케이스를 보면 독일이 꾸준하게 그 동독의 그 인프라를 계속 깔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깔아왔는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 통일이 될 거니까 전체 다 우리 거다라고 보는데 뭐 저런 개념들은 그 뭐 고속도로 놔줄게 이런 거보다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들은 우리가 직접 뭐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특히 철원에서 금강산 내금강 가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철원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철도라고 그랬는데 그 구간이 한 6, 70km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놓는데 그게 그 과거에는 철원에서 당일로 금강산을 수학여행을 갔다 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가는 길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길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철도는 우리가 놔서 우리 관광객을 데리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대가를 점점 줘보는 뭐 그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측을 조금 달리 생각한다. 우리가 접촉을 필요로 하는 어떤 세력과 그 다음 접촉을 막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전면적 일부 개성공단 외에는 뭐 단절이 되어 있는데 계속 어쨌든 접촉을 해 나가는 게 그 우리 통일로 가는 뭐 초기 걸음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체육 교류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 주민들이 직접 가서 계속 접촉. 아까 금강산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현대안산에서 어떤 페이퍼에서 우리가 주식 공모를 하면 사실래요. 얼마만큼 사실래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서 그냥 금강산만 보고 온 거 이상으로 그 사업자들과 같이 들어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측 주민과 그런 공동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지역 주민들이 변해간다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현대아산에 주식 공모를 하면 내가 100번 사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공모는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객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계속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그 말씀하신 것과 크게 의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는 그 정치권과 이 산업 분리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마무리에 말씀도 주셨지만 포격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관광 산업이 흐트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리하는 것에 동조를 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20대부터 70대까지 고민하는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일자리입니다. 20대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30, 40대는 이걸 내가 더 계속 할 수 있을지 60, 70대는 더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관광산업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3대 고용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 자동차, 관광 이 세 개가 고용을 일으키는 주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그 적응이 되면서 그 설득해가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나 그 두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이렇게 1년씩 파견 나오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이 해외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첫 번째는 어떤 IT 강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최근에 강남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은 관광지 중에는 DMZ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하면 DMZ에 한번 데려가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실제 데려가면 미국이랑 같이 막 중계 방송을 할 정도로 뭐 요번에 지금 구글에 안 잡히는 지역에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우리 볼 때는 그냥 통일 전망대 갈 뿐인데 그래서 그 원포인트로 관광 산업 그 남북한이 지금 요 토론 자료에도 북한의 어떤 주요 관광 지역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원포인트로 하나만 하자 그러면 DMZ를 갖고 관광 그 지를 뭐 대규모 당연히 개발이 아니라 DMZ를 세계적인 그
그 이미 세계적인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북한이 해외,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 전임 미답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를 여러 가지 북한의 관광 자원도 많지만 남북한이 함께 하되 거기에 외국인 자본들,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반드시 포함되는 그 외국인 자본들하고 해서 북한이 함부로 빼지 못하도록 하는 원포인트로 한다면 DMZ를 갖고 할 수 있고, 흔히 관광 선진국들이 보면 되게 낮은 국가들이 아닙니다. 관광 1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보면 태국을 빼고는 전부 다 선진국들입니다. 미국, 프랑스, 그 스페인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장차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일을 맡을 게 아니라 그런 선진국들처럼 관광청이라든지 또 관광부가 그 개설이 돼서 남북한 통일 시대에는 그런 부단위의 법을 만들 수 있는 부단위의 그런 조직 체계도 갖춰지기를 희망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DMZ라는 이런 원포인트로 한번 남북한이 해외 자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